어제 오후엔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다소 추워졌다. 나는 황야와 소택지를 넘어서 폭풍의 언덕까지 가려던 것을 그만두고 서재의 난로가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그 까닭은 나의 점심 식사가 12시에서 1시 사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집을 빌릴 때 무슨 가구처럼 같이 딸려있던 가정부는 정찬을 오후 5시로 해달라는 나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조용히 쉬고 싶어 계단을 올라가 서재에 들어서니 가정부가 솔방울이며 석탄통을 늘어놓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난로에 불을 끄느라고 잿가루를 연기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곧장 물러나왔다. 모자를 쓰고 4마일이나 걸어서 마침내 히스클리프 시댁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눈보라를 맞는 것만은 모면할 수가 있었다. 이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는 땅바닥이 차갑게 얼어 있었고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이 휘몰아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대문의 쇠사슬이 잘 벗겨지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앞마당을 거쳐 현관에 이르러 손이 얼어날 정도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고 개들만 짖어댈 뿐이었다. 고약한 인간들이로군.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아무런들 나 같으면 대낮부터 대문을 잠가놓는 그따위 짓은 안 하겠다. 상관할 것 있나. 그냥 들어가 보자. 하고 나는 속으로 부르짖으며 마음을 굳게 먹고는 문에 손잡이를 쥐고 더욱 세게 흔들었다. 그러자 주셉이 얼굴을 찡그리며 헛간의 둥그런 창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왜 그러시오? 주인은 염소 오리에 계십니다. 얘기할 것이 있으면 헛간 옆을 돌아서 가보시구려. 그가 소리 질렀다. 그래, 집안에는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단 말이오? 나도 크게 소리 질렀다. 젊은 마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흔들고 두들겨 보시오. 문을 열어주나. 왜 그러는 거야? 자네가 마님에게 정감만 하면 될 게 아니야. 응, 요셉? 당치도 않은 소리요. 내가 알 바 아니지. 아니고 말고.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그의 머리는 창문 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흔들어 보려고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그때 상의도 걸치지 않은 한 젊은 남자가 갈고리를 손에 든 채 나타나서는 따라오라고 했다. 세탁장을 거쳐 석탄 창고 앞을 지나 비둘기장에 있는 디딤돌이 깔린 길을 따라가니 바로 어저께 들어갔던 크고 따뜻하고 포근한 방이 나타났다. 방에 들어서니 석탄과 장작을 마구 집어넣어서 난로 속에선 기분 좋을 만큼 따뜻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준비된 식탁 옆에는 젊은 마님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젊은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만 기쁨에 들뜨고 말았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앉으세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은 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할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주 고약한 날씨입니다, 부인. 하인들이 너무 게을러서 문이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아무리 두들겨도 도대체 반응이 있어야지요. 아주 혼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걸어보았다. 그래도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상대편도 나를 보았다. 얼마나 냉정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던지. 나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까지 했다. 앉으시죠. 주인이 곧 돌아오실 겁니다. 젊은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권하는 대로 의자에 걸터앉아 가벼운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맹견 준호를 불렀다. 두 번째 대면인 때문인지 준호는 안다는 표시로 꼬리를 한두 번 흔들어 보였다. 정말 훌륭한 개군요. 강아지는 누구에게 주실 건가요, 부인? 나는 또다시 말을 건네보았다. 제 것이 아닌걸요. 이 어여쁜 안주인은 무뚝뚝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는데 히스클리프 씨도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답하진 않을 것이었다. 그러면 부인께서 귀여워하시는 것은 저것인가 보군요. 나는 고양이 같은 것이 잔뜩 웅크리고 있는
어두컴컴한 곳에 쌓여있는 방석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그런 이상한 것을 귀여워하다니.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죽은 토끼를 쌓아놓은 것이었다. 나는 다시 허기침을 하고는 난로 가까이로 의자를 끌어당기면서 저녁 무렵의 거친 날씨에 대해 얘기를 다시 꺼냈다. 이런 날씨에 외출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일어나서 벽난로에 붙어있는 찬장에서 색실이 되어있는 찻잔 2개를 꺼내려 했다. 그녀는 좀 어두운 곳에 앉아 있었으므로 일어서자 비로소 그녀의 전신과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갸름한 얼굴에 이제 겨우 소녀티를 벗은 듯해 보였다. 참으로 근사한 몸매였고 얼굴도 무척 아름답고 귀여웠다. 코는 오똑하면서도 선이 뚜렷했고 피부도 고왔다. 갈색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금빛에 가까운 곱슬머리가 고혹적인 곡선을 이루며 목덜미 쪽으로 부드럽게 몇 가닥 흘러내려와 있었다. 그녀의 눈에 만약 다정스런 표정이 깃들어 있기만 했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쉽게 잘 반하는 내가 볼 때 그녀의 눈에 어려 있었던 것은 모멸과 자학 사이를 방황하는 감정으로 그러한 것들은 그 아름다운 눈에는 티끌만큼도 어울리지 않았다. 찻잔은 그녀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하자 그녀는 마치 돈 계산을 하고 있는 수전노가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도 같이 움찔하며 내게 달려들기라도 할 듯이 말했다.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요.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황급히 말했다. 차를 함께 들자고 받으셨나요? 그녀는 깔끔한 검은 드레스에 앞치마를 두르고 차 주전자에 차를 한 스푼 떠넣으려다가 물었다. 한 잔 주시면 좋겠군요. 초대를 받으셨나요? 그녀는 또다시 물었다. 아니요, 부인이 초대해 주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나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차와 숟가락을 집어 던지듯이 제자리에 돌어놓고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마에 주름살을 짚고 붉은 아랫입술을 쏙 내민 그 얼굴은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리려는 어린애의 얼굴 같았다. 그러자 젊은 남자는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상의를 걸치고서 난로 앞에 선 채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보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곁눈질해 보았다. 나는 이 남자가 하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몸차림이나 말씨도 거칠어서 히스클리프 씨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품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짙은 갈색을 곱슬머리는 빗질을 하는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구렛나룻은 마치 곰처럼 양쪽 볼 가득히 나 있었고 손도 비천한 노동자의 그것처럼 햇볕을 그을어 거칠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있는 듯해 보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건방져 보일 정도였으며 이 집의 안주인에 대해서도 하인다운 은근하고 공손한 언동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신분을 알만한 확실한 실마리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나는 그의 기묘한 거동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그 후 5분쯤 지나 히스클리프 씨가 돌아왔으므로 나는 이 서먹서먹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와서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래서 반시간 정도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큰 폐가 안 된다면 말입니다. 나는 애써 쾌활한 체하며 말했다. 뭐 반시간이라고요? 일부러 눈보라가 치는 날에 찾아오셨군. 잘못하다가 늪 속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걸 모르시오? 이런 날에는 이 근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도 종종 길을 잃고 큰 고생을 하는 일이 있다오. 그나저나 하늘을 보니 눈도 쉽게 그칠 것 같지는 않소. 그는 옷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말했다. 대개 젊은이 한 사람을 길잡이로 딸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자면 될 테니 말입니다. 그건 안 되겠소. 그렇습니까? 그럼 할 수 없지요. 나 혼자 어떻게 돌아갈 궁리를 해볼 수밖에. 차를 끓이려는 거요? 초라한 차림새인 젊은이가 나를 노려보던 사나운 눈초리를 젊은 부인한테로 옮기면서 물었다. 이분에게도 드려요? 그녀는 히스클리프 씨에게 물었다. 그래, 대접해드려. 알았지? 너무나도 난폭한 그의 대답에 나는 움찔했다. 그야말로 고약한 성품을 여신이 드러내 보이는 어조였다. 나는 아무래도 히스클리프라는 인간을 좋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음식 준비가 다 되자 그는 나에게 식사를 권했다.
이렇게 되어 그 의학스러운 젊은이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식사를 마치는 동안 내내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나의 방문 때문이라면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도 역시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매일 이런 오물한 분위기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괴팍스럽고 까다로운 성미의 소유자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이런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지낼 리는 없는 것이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취미라든가 사고방식도 모두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니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클리프 씨?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가족에게 둘러싸여 가정과 마음의 기둥으로서 저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나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 두 번째 차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뭐? 아름다운 부인이라고? 어디 있어 그 아름다운 부인이? 그는 거의 악마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냉랭한 웃음을 띠면서 내 말을 가로막았다. 히스클리프 씨 부인 말입니다. 당신의 아내 되시는. 그래요, 알겠소. 오, 내 아내의 영혼이 구원의 천사가 되어 육체가 죽은 뒤에도 줄곧 이 폭풍의 언덕의 가문을 지켜주고 있다. 이 말씀이요. 안 그렇소?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얼른 나의 말을 정정하려고 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는 연령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는 49개에 올라선 사람으로 사랑에 미쳐 나이 어린 처녀하고 결혼하는 일 따위에 무분별한 짓은 결코 하지 않을 만한 나이였다. 그런 헛된 꿈은 노후의 위안거리로는 남겨둘 수 있다. 반면에 여자는 17살도 채 안 되어 보였다. 그러자 내게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내 옆에서 밥그릇으로 차를 마시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먹고 있는 이 촌놈이 저 여자의 남편일지도 모른다. 물론 히스클리프의 아들이겠지. 그렇다면 그야말로 사람을 생매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저 여자는 이 세상에 보다 나은 사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되먹지 못한 사내한테 몸을 내맡겼음에 틀림없어.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 나로 인해 그녀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저 애는 내 며느리요. 히스클리프 씨의 말이 내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묘한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증오에 가득 찬 눈길이었다. 얼굴의 근육 조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그만이 특별히 마음속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확실히 증오의 눈초리였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저 아름다운 요정과도 같은 분의 남편이시군요. 나는 옆에 젊은이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번보다 더 큰 실수였다. 젊은이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는 곧 침착성을 되찾고 자리에 도로 앉아 혼자 투덜투덜 나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못 들은 채 하기로 했다. 선생, 추측이 어긋나서 미안하게 됐소. 당신이 말하는 요정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두 사람 중 누구의 것도 아니오. 그 아이의 남편은 죽었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며느리니까 내 아들과 결혼한 것이 되겠지요. 주인이 말했다. 그럼 이쪽의 젊은 분은 내 아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따위 곰 같은 놈의 아비로 만들려 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듯이 히스클리프 씨는 다시 한번 쓰는 숨을 지어 보였다. 내 이름은 헤어튼 언쇼요. 내 이름을 무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거친 목소리로 자기의 이름을 말했다. 결코 무시하지는 않았소. 나는 대답은 했으나 내심 사내의 거드막거리는 언동이 우스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뚫어지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으므로 나는 눈길을 돌려버렸다. 만약 그것을 되받아 그를 쏘아보게 된다면 이 사내의 따귀를 후려 갈기든지 아니면 폭소를 터뜨리고 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자리를 함께한다는 건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함이 느껴지기는커녕 차갑고 우물한 분위기 때문에 몸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따라서 다시 이 집 문턱을 들어설 때에는 아주 신중히 생각해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식사가 끝나도 누구 한 사람 입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에 나는 바깥 날씨라도 보려고 창문께로 걸어갔다. 엄청난 풍경이었다. 어두움은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와서 거센 바람과 숨막힐 정도로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뒤범벅이 되어
그야말로 하늘인지 구름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날씨에는 도저히 안내자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겠는데 길은 이미 눈 속에 파묻혀버렸고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겠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여튼 저 염소 12마리를 헛간에 몰아넣어라. 밤새도록 우리 안에 놔두었다가 눈에 파묻혀버릴 테니. 그리고 헛간 옆쪽을 판자로 가려놓도록 해라. 히스클리프 씨가 일렀다. 어떻게 하나? 나는 점점 초조해져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의 이러한 물음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개밥을 통에 넣고 돌아온 조셉과 제자리에 놓다가 떨어뜨린 성냥을 심심풀이로 하나씩 벽난로에 태우고 있는 히스클리프 씨의 며느리만이 남아있었다. 조셉은 통을 내려놓더니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목신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나 원 기가 막혀서 모두 바쁘게 일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하긴 못돼 먹어서 아무리 말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고 너도 너 애미 뒤를 따라 냉큼 지옥으로나 꺼져버리도록 해. 순간적으로 나는 이 욕설이 내게 대한 것인 줄 알고 발끈 화가 나서 이 늙은이를 문 밖으로 차버리려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히스클리프 부인의 그 말을 되받는 소리에 아차 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이 고약한 늙은이가 함부로 악마라는 말을 입에 담다니. 그렇게 하다간 산채로 끌려간다는 것도 몰라? 나를 화나게 하면 좋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귀신에게 부탁해서 영감부터 잡아가도록 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 이봐, 조셉. 그녀는 선반에서 길고 검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이면서 말을 계속했다. 내 마술 능력을 한번 보여주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주 능통해질 거야. 지난번엔 붉은 암소가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영감의 류머티즘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오, 정말 끔찍스런 일이로군. 하느님, 우리들을 악에서 구해주소서. 노인은 신음하듯 말했다. 천만에 영감은 구원받기는 다 틀렸어. 하느님은 이미 영감 같은 자는 포기해버렸다는 걸 알아야 돼. 어서 꺼져버려. 그렇지 않으면 혼을 내주겠어. 양초와 찰흙으로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버릴 테니 내가 정한 규칙을 최초로 어기는 자는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를 언젠가는 꼭 보여줄 테니 말이야. 자, 어서 가봐. 나는 특히 지금 영감을 노려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 작은 마녀가 그 아름다운 눈으로 성난체해 보이자 조셉은 정말로 두려운 듯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는 끔찍스런 일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허겁지겁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심심한 나머지 그냥 한번 해본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곤란한 내 처지를 그녀에게 얘기하고 싶어졌다. 부인, 성가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얼굴로 보아서는 필시 고운 마음씨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만한 표지 같은 것이라도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부인께서 런던에 가는 길을 모르듯이 저도 어떻게 하면 집까지 돌아갈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성의 없는 말씀 같지만 그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충고입니다. 그녀는 의자에 파묻히다시피 편안하게 앉아 한 손에 양초를 들고 긴 책을 무릎에 펼치면서 대답했다. 그러면 만약 제가 구덩이에 빠지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부인은 양심의 가창 같은 것은 조금도 느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왜 그렇죠? 제가 댁을 바래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전 울타리 가장자리까지도 못 가게 되어 있는 신사랍니다. 보세요 부인, 이런 밤에 저를 위해 현관까지 나오게 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처지도 못 되지 않습니까? 전 단지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것뿐입니다. 부인께서 직접 안내해 주시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당신께서 히스클리프 씨에게 길잡이를 한 사람 딸려 보내주도록 말씀드려 달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소리쳤다. 누구를 딸려 보내요? 이 집에 있는 사람이라곤 히스클리프와 언쇼, 질라, 조셉 그리고 저뿐인데 그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딸려 보내라는 거지요? 농장에 다른 젊은이들은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전부예요. 그렇다고 묻고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건 이 집 주인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이 부근의 언덕에선 함부로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오. 그리고 묵고 가겠다고 하지만 여기엔 손님을 재울 만한 방이 없소. 그래도 꼭 자고 가겠다면 헤어튼이나 조셉과 함께 자도록 하시오. 히스클리프 씨는 부엌 입구 쪽에서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방에 소파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나는 말했다. 아니, 그건 안 돼요.
부자든 가난뱅이든 남은 남이니까 눈길에 띄지 않는 곳에다 내버려 둘 수는 없소. 이 비열한 사내는 무례하게 짝이 없는 말을 짓거렸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보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그의 옆을 지나쳐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너무 서둘렀던 탓으로 언시와 부딪히기까지 하면서 밖으로 나오긴 했으나 너무나 어두워서 출구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간 나는 그들이 조금 전과는 달리 점잖은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젊은이가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이 보였다. 내가 언덕 어기까지 바래다 주겠어요. 흥, 지옥까지 바래다 주지 그래. 그런 말은 도대체 누가 돌본단 말이냐, 응? 젊은이와 어떤 관계인지 아직 잘 알 수 없는 히스클리프 씨가 소리쳤다. 하룻밤쯤 말을 그냥 두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없지요. 사람 목숨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히스클리프 부인이 뜻밖에도 호의적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뭐 당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요. 저 사내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잠자코 있는 것이 좋을 거요. 헤어튼이 대꾸했다. 그럼 저 사람의 혼령이 당신한테 달라붙게 될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 저택이 허물어져 버릴 때까지 다시는 새들려는 사람도 없게 되고 말 거예요. 그녀는 험악한 말투로 대꾸했다. 들으셨죠? 젊은 마님께서 또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중얼거리는 조셉에게로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장소에 앉아서 등불에 의지하여 소해젖을 짜고 있었는데 나는 재빨리 등잔을 빼앗아 들고 내일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마디 남겨놓고는 제일 가까운 뒷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주인님, 주인님, 저 남자가 등불을 훔쳐가네요. 자, 나샤, 야, 이놈들아, 자, 울프, 저놈을 붙잡아, 꽉 붙들어야 해. 영감은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쫓아왔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털이 북슬북슬한 두 마리의 괴물이 목줄기를 노리며 달려들어 순식간에 나를 쓰러뜨렸는데 그 바람에 나는 등불이 꺼지면서 괴물과 더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바로 이때 히스클리프와 헤어튼이 폭소를 터뜨려 나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다행스럽게도 개들은 앞발을 쭉 뻗어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다가 꼬리를 흔들었을 뿐 내게 덤벼들어 물어뜯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렇기는 해도 이쪽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해주지는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심술궂은 주인들이 와서 일으켜 세울 때까지 그대로 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겨우 일어나게 된 나는 모자는 어디론가 날려버린 채 분노에 몸을 떨며 나를 이곳에서 당장 나가게 해달라. 이 이상 더 사람을 붙잡아 놓고 골탕을 먹이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아기에 찬 이 복수의 위협을 리어왕의 그것에 못지않게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나는 너무나도 격분한 나머지 코피를 쏟았는데 그것을 보고도 히스클리프는 웃음을 그치지 않아 나는 더욱 화가 났다. 만약에 나보다 더 이성적이고 또 이 집 주인보다는 동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상황의 결말이 어떻게 났을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사람이란 바로 가정부 진라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가 하고 마침내 그녀도 살펴보려고 나왔던 것이다. 그녀는 집안의 누군가가 나에게 손찌검이라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차마 주인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던지 젊은 악당에게 말의 포탄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언쇼 씨? 다음엔 무슨 짓을 할 작정이세요? 이 집에서 살인이라도 할 작정이세요? 저 청년을 좀 보세요. 가엾게도 숨도 못 쉬고 있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약이라도 발라드릴 테니. 자,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내 얼굴에 끼얹고는 나를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히스클리프스도 따라왔는데 조금 전까지 그 얼굴에 넘쳐 있었던 웃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침울한 표정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나는 몹시 가슴속이 메스껍고 현기증이 나서 금세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부득이 하룻밤을 그의 집에서 묵어야만 했다. 그는 나에게 브랜드를 한 잔 먹이라고 진라에게 명하고는 거실로 사라졌다. 진라는 내가 참혹한 일을 당한 데 대해서 위로하면서 주인의 명령대로 브랜드를 마시게 해주었다. 얼마 후 내가 정신을 좀 차리게 되자 그녀는 나를 침실로 안내해 주었다.